김진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전하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저희 도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 이후쯤에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들이 선고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계엄 의혹을 공세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양보.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인데요. 어떤 양보일지 함께 보시죠. 시민과 의사가 추석 응급실 위기를 막았다. 걱정했던 추석 의료 대란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연휴에 문을 연 병원들 고맙죠. 작년 추석의 2배였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이 됐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도 38%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선 이건 모두 다 높은 국민들의 시민의식 덕분이다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격돌. 경향신문이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야가 연휴 끝나자마자 쌍특검법 격돌. 민주당이 오늘 지역화폐법과 함께 상정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 박힐 건 특검뿐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거부권이 행사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도 소방서와 사찰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공포.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차고 있던 삐삐 3,000대가 펑 폭발했습니다. 일상을 공포로 바꾼 모사드 작전인데 레바논의 헤즈볼라 대원들을 겨눈 첩보 작전이었는데요. 이들은 왜 갑자기 삐삐를 찼을지도 의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환. 동아일보 필면입니다. 미국 물가와 전쟁 끝. 금리 피벗, 한은 가계비제 4달 이나 고민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대 경제의 대국인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라는 속보도 밤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은이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첫날 다시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기자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성치훈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은 레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레바논에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명확한 배후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을 겨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삐삐 수천 대를 어떻게 동시에 폭발시켰을지도 궁금하고, 레바논 헤즈볼라 대원들은 왜 지금 이 마당에 이 시국에 삐삐를 찼을까? 그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일단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차고 있었던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파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삐삐에 기폭장치, 원격장치 등이 사전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전면에 실린 내용인데 퐁 소리가 났죠. 레바논의 한 식료품 가게입니다. 장을 보던 남성이 가방 속 폭발과 함께 그대로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달아나고 맙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마트, 손님과 점원이 계산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무수한 호출기죠. 삐삐 수천 대가 레바논 전역과 인근 시리아에서 동시다발로 폭발하면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삐삐 공격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전 세계 외신들의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조간신문들도 일면에 앞다퉈서 데스크톱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삐삐 공격, 헤즈볼라를 겨냥한 삐삐 공격입니다. 지난 17일 현지 시각 무선 호출기 삐삐죠. 3천여 대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확인을 위해서 버튼을 누르자 동시다발적으로 삐삐가 폭발했습니다. 최소 12명이 사망했고요. 2,8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음 날 18일 삐삐 폭발 이후에 하루 뒤 무전기가 또 잇따라 폭발을 했습니다. 최소 20명이 사망했고 450명이 부상한 것으로 현지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삐삐 폭파 사건인데 안용환 의원님, 네. 헤즈볼라,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과격단체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주요 이제 조직이기도 한데 헤즈볼라의 조직원들은 점조직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파악이 쉽지 않고 이게 일상 마치 시민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헤즈볼라가 무장 작전할 때는 이른바 이제 테러리스트로 돌변하기도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오랜 숙적 관계인데 이 지금 삐삐 폭파 사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일단 이제 헤즈볼라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이스라엘 군사 단체입니다. 네. 현재 레바논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헤즈볼라는 사실 그 병력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지만 일반 레바논에 살고 있는 일반인 가운데서도 좀 반이스라엘 정서 강한 그런 사람들을 주축한 민병대 성격의 그런 군사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이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전을 지금 선포했어요. 헤즈볼라가요? 네, 헤즈볼라가. 그래서 헤즈볼라가 곧 전면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화면 나오신 것처럼 헤즈볼라 대원들이 삐삐를 보급받아서 올 초에 보급받았다고 그럽니다. 삐삐를 보급받아가지고 한 3천여 대가 지금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갔어요. 삐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십만 할 뿐 전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성이라든지 이런 데 잡히지 않습니다. 삐삐는 이 위성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핸드폰은요. 제가 이 핸드폰을 여기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이 인근에 있는 수신국에 이게 잡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삐삐는 날아오기만 할 뿐 제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 당국에서는 이 삐삐를 보급을 했는데 이 대원들이 삐삐에 갑자기 이제 진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본부에서 나에게 뭔가 보낸 거다, 지시를 보낸 것 하고 열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확인을 이제 삐삐라는 게 이렇거든요. 진동이 띠띠띠 울립니다. 네. 그럼 받아들고 문자를 확인해서 누릅니다. 누른 순간 폭발해 버린 거예요. 기자 시절에 삐삐 많이 쓰셨죠? 네, 전 썼죠. 참 굉장히 싫은 도구였습니다. 네. 우리는 뭐 개 목걸이, 개줄이라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본부에서 계속 오니까. 계속 하면은 뭐 차를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인근 공중전화통으로 달려가거나 인근 상가에 가서 저 KBS 기자입니다. 전화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해서 하는 그런 아주 뭐 좋은 추억인지 나쁜 추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괴로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헤즈볼라가 통신 제약을 그러니까 위치 파악을 피하기 위해서 삐삐를 보급했는데 그 삐삐 보급한 게 이스라엘 당국에서 역으로 이용한 거죠. 현재는 추정인데. 네, 저는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과의 아랍과의 전쟁이 무차별을 확대되고 있다. 비인간적이다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 기관의 대담함, 그 다음에 그 아주 예리함을 대해서 다시 한번 놀았습니다. 예. 결국은 모사드가 이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사드가요, 제 이름이 재밌습니다. 정보 특수 공작 연구소입니다. 기관이 아니에요. 연구소예요. 타이틀 이름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군요. 가장 무서운 기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모사드입니다. 예. 한 병력은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뭐 전 세계에서
미국의 CIA, 영국의 MI6, 그다음에 러시아의 해외 공작, 해외 정보국 SVI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이 하는데 네. 모사드가 지금 헤즈볼라 내부에 깊이 들어가서 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 폭탄에 저 삐삐에 어떻게 폭약이 장착됐는지가 지금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네. 그게 좀 엄청난 공작이거든요. 그렇군요. 3,000대 삐삐에다가 폭약을 장치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 과정도 지금 전 세계 이제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모사드의 냉철함, 그다음에 두려움 이것 때문에 헤즈볼라에게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00명의 주요 헤즈볼라 대원들이 다침으로써 전쟁 수행력이 뚝 떨어졌다는 것. 점조직이 거의 와야 되는. 그렇죠. 두 번째는 헤즈볼라 조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 내가 언제 어떻게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공포감을 심어준다는 것. 세 번째 이제 헤즈볼라의 그 핵심들한테는 전송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지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는데 상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 본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무서운 그렇군요.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개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일종의 하나의 공작과 첩보 작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인데, 자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아까 안영환 의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삐삐를 쓰고 있었던 겁니까, 이 헤즈볼라 대원들은? 일단 그 전에 이제 삐삐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많이 뭐 무선 전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이전에도 이 무선 전화를 통해서는 이제 도청할 수 있어요. 도청. 도청 우리가 음성 통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휴대폰에는 GPS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치 추적 가능하고요. 도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가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또 휴대폰에다가도 모사드에서 뭔가 폭약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암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정보가 모사드에 가는 것이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삐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성 통화 되지 않잖아요. 예. 또 삐삐 안에는 GPS가 없어요. 삐삐엔 GPS가 없다. 그렇죠, 없죠. 단순히 호출 기능만 있고 일부는 문자 메시지, 간단한 음성 메시지만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에서 삐삐로 가면 훨씬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네. 이것이 역으로 된 거죠. 왜냐하면 휴대폰을 갖게 되면 이제 도청이랄지 이런 GPS 위험성은 있지만 한 번에 터뜨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삐삐는 굉장히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잖아요. 그럼 한 번에 다 뭐 5,000대, 3,000개 딱 구입하게 되면 왜 3,000개, 5,000개를 구입할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모사드에서 이미 헤즈볼라 측의 어떤 내부 정보가 있었던 걸 보여요. 예. 그래서 생산할 때 이미 심어놨던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걸 가로채가지고 심어놔서 배분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다시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원래는 헤즈볼라하고 전면전에 대응해서 예. 일종의 여기에다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할 때 이거 쓰려고 했는데 헤즈볼라에서 어느 정도 이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새서 삐삐를 회수나 폐기하기 전에 이제 미리 모사드에서 써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모사드가 철저히 헤즈볼라 대원들, 이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헤즈볼라 대원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공격 수단이었다. 놀랍습니다. 삐삐를 쓴 이유도 휴대전화의 GPS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명령을 하다라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삐삐를 도입했다. 일종의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헤즈볼라가 삐삐를 도입한 건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걸 미리 알고 허를 찔렀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휴대전화야 뭐 원격으로 해킹도 가능하고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만 삐삐라는 것이 뭐 저도 어렸을 때 삐삐 써봤지만 일방적으로 삐삐를 보내는 것이지 원격으로 삐삐를 해킹하거나 터트릴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3,000개의 삐삐를 동시에 이스라엘이 터트릴 수 있었던 걸까? 지금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그 답을 공개하기 전에 헤즈볼라가 대만 업체의 삐삐를 대량 구매했었다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함께 보시죠. 헤즈볼라가 지난 2월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 도청, 해킹 등을 우려해서 조직원들에게 너는 휴대폰 쓰지 말고 삐삐 써라 라며 대만 업체의 삐삐를 대량 구매한 후에 일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헤즈볼라는 나름 비밀리에 삐삐를 구매해서 보급했을 겁니다. 레바논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유통 아닌 생산 단계부터 무선 호출기를 개조했다. 30에서 60g의 폭발물 그리고 원격 스위치를 미리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이걸 어떻게 터트리냐는 게 궁금한데 헤즈볼라도 비밀리에 나름 보안을 지켜가면서 대만 업체 삐삐를 대량 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사드는 폭발물과 원격 기폭 장치를 언제 도대체 삐삐에 숨겨놓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뉴욕타임즈는 3,000개를 주문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5,0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천 개네요. 예. 그러니까 엊그제 폭발한 거는 한 3,000여 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로이터 보도대로 5,000여 개로 추정이 된다면은 2,000개가 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추후에 더 추가적인 폭발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이 대만의 통신 기업인 이 골드 아폴로라는 업체의 네. 그 삐삐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위탁 생산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에 있는 그 업체가 이거 생산 판매를 맡아서 했다. 이렇게 지금 골드 아폴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BAC 컨설팅 KFT라는 네. 그런 업체예요. 뭐 백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헝가리 업체가 이거를 맡아서 생산 판매를 했다는데 레바논의 고위 관계자는 이게 이제 그 생산 단계에서 폭발물이 배터리 옆에 어떤 그 폭발물도 동시에 이제 이게 미리 심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원격으로 조정해서 동시에 폭발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또 혹자는 뭐 유통 단계에서 뭔가 가로채고 바꿔치기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생산 단계에서 아예 미리 삐삐를 몇천 개를 주문한 걸 알고 그 정보를 입수해서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레바논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듣고 로이터 통신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이 주소를 이렇게 연락을 해본 거예요. 위탁 그 생산한다는 업체를 갔는데 네, 거기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건물주는 주소지에 등록이 돼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령 회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치밀하게 지금 뭔가가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삐삐를 주문해서 아날로그 시대로 이걸 돌아가서 이 작전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헤즈볼라의 어떤 이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야 거기 거 살 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만 업체는 위탁을 뭐 헝가리에 했다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는데 주소지에는 없는 그런 유령 회사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 심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력도 놀랍고 IT 강국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어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네. 지금 당한 거잖아요. 헤즈볼라가 그 상황도 참 놀라운데 그 로이터에서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 업체 생산했다는 그 헝가리의 기업체 대표에게 이메일 보내고 했어도 답은 못 받았다. 지금 답은 이렇게 못 받았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생산을 했다는 이 헝가리 기업조차도 지금 실존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유령 회사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끔찍한 예. 사실 테러죠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중상자가 뭐 3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부상자 대부분들은 다 헤즈볼라 대원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었던 민간인들과 어린 아이들도 좀 다친 것 같아서 국제사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헤즈볼라가 그 대만제 삐삐를 살 걸 어떻게 알았을지 그리고 도대체 헝가리의 제조사는 유령 회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세운 건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폭약을 심어 놓은 건지 이게 온통 미스터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만 통신 기업 골드 아폴로제 삐삐 만드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골드 아폴로 삐삐 만드는 회사 입장. 생산 판매는 헝가리 회사가 맡았다. 약간 지금 공 돌리기 같아요. 책임 돌리기. 생산 및 판매는 헝가리 회사가 맡았다. 자, 로버트 그레이엄 한 전문가는요. 제조업체에서 호출기를 배송하는 도중에 가로채서 악성 코드와 함께 폭발물 내부에 심었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헝가리 제조사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유령 회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이런 공작과 또 삐삐 전문가인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삐삐를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000개, 5,000개를 가져갈 정도 되면 어느 기관이랄지 특수 목적으로 주문을 했겠죠. 근데 저것을 아마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이미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고, 저도 이제 첩보 영화를 좋아해서 하도 많이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헝가리에 있는 유령 회사는 아마도 모사드에서 설립한 유령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유령 회사로서 유택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놓고 헤즈볼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생산 단계에서부터 바로 폭발물을 심는 거하고 이게 어떤 유통관에서 가져와서 심는 거하고는 그렇죠. 천지 차이죠. 엄청나게 경비, 시간 아니면 정보 이런 게 누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심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을 저거 생산하는 원래 업체 자체는 그렇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돈 버는 거 이외에도 헤즈볼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철저히 모사드가 유장을 해서 이제 헝가리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페이퍼 컴퍼니가 마치 유탁 생산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생산을 직접 하기는 하되 일부 생산을 했겠죠. 거기다 심어 놓아서 아마 이걸 헤즈볼라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삐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첩보 영화 드라마는 보는데 아니 아무리 뭐 IT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삐삐를 뭐 3,000개, 5,000개를 한 번에 폭파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소설 같은 거에 뭐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특징이 뭐가 있냐면 IT가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IT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AI거든요. 그러니까 모사드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첨단 그걸로 무장을 했냐면 AI의 기관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할 사람을 거기에다 인식을 시켜놓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AI에 저장된 메모리된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원격으로 유성해서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서 암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물론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IT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게 바로 모사드다. 그래서 모사드가 너무나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헤즈볼라도 이제 그런 걸 인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삐삐로 휴대폰에도 삐삐로 전환을 했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독이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춘 부의장님, 사실은 뭐 저희 뭐 중동사 역사 배울 때 모사드의 어떤 무서우리만큼 위력적인 정보력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긴 했었는데 이 볼수록 놀랍군요. 그렇습니다. 그 방금 최근에는 뭐 AI 기술까지 탑재해서 그런 그 테러 행위를 했는데 과거에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때 그때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 이집트 이쪽이랑 전쟁을 했었는데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원지대고 이 비밀 벙커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략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거기를 단 3일 만에 공략했거든요. 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미 시리아의 그 고위부에 스파이를 심어서 그 벙커 근처에 병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그래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 나무만 보고 미사일 포격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시리아에도 레이더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뚫고 했느냐? 레이더 기지 근무자들의 그 교대 시간, 그리고 짧은 식사 시간 이런 것도 다 미리 파악을 해놔서 단 짧은 시간 동안 레이더를 안 보는 시간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미사일을 날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1976년에는 그 당시 우간다 공항에서 이스라엘 항공기가 납치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4,0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니까요. 예, 머니까. 근데 순식간에 또 그 급파해서 다 현지에서 다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질들도 구출했는데 근데 문제는 2년 뒤에 그 배우가 바그다드에서 돌연 갑자기 사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망했냐? 그 사람이 평소에 초콜릿을 좋아하는 걸 알았고 그래서 평소에 벨기에 초콜릿을 좋아했는데 벨기에 초콜릿. 그 벨기에 초콜릿에 독약을 미리 심어놔서 그 독약이 든 초콜릿을 먹고 돌연사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미 그 시기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드론도 최근에는 많이 있는데 이미 드론을 통한 상대 진영의 지도자의 암살도 20년 전부터 이미 했을 정도로 이 모사드의 기술력, 첩보력, 정보력은 뭐 영화에서 보던 수준을 이미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 정도로 상대 국가에는 공포로 다가올 정도의 위험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더욱 그 위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어떤 무서울이만큼 치밀하고 치열한 이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좀 갖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만 한때는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대단했었죠. 그렇죠. 일단 모사드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정보기관도 예를 들어서 영변 90년대 영변에서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보기관 현장 요원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영변 이런 데서 흙을 채취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영변 핵실험장 근처에 흙을 떠왔다고요? 떠왔어요. 그래서 흙에는 이야. 이제 방사능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사능 측정함으로써 북한이 핵실험 내지는 핵 연구를 하고 있구나를 밝혀내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적 파워는 우리 뛰어납니다. 현재 대북 정보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 통신 감청을 통한다든지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한 대북 정보는 미국이 앞서지만 인적 정보는 굉장히 앞섭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모사드의 가장 주 무기는 강력한 IT 무기도 있지만은 인적 정보입니다. 모사드가 이제 본인들의 조직 한 1,200명 정도인데 해외 협력 요원을 한 3만 5천 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블랙, 비아랍계에는 화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블랙 요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이번 사건도 보면서 헤즈볼라 핵심부에 이 모사드가 심은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문을 아마도 헝가리에 있는 회사에 했을 겁니다. 주문을 이미 짜고 했겠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이 헝가리 있는 회사에 주문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리 짜고 그 사람이 요원이 그 주문했을 최핵심 간부에 있었을 것이다. 과거 모사드가 그 반이스라엘 군사단체 요원들을 암살한 거 보면 굉장히 그런 사태가 많이 그 상황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의 군사 지도자 하나는 팔레스타인 밑에 있는 부하가 핸드폰을 건네 전화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는 순간 핸드폰 폭파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은 모사드의 요원이었죠. 또 과거에 또 아랍계 지도자 하나는 집에서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전화가 폭파해버립니다. 그럼 전화기를 누가 설치했겠습니까? 아마 그 내부 요원이 설치했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선 전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삐삐로 전화를 시킨 겁니다. 헤즈볼라 지도층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도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내부에 헤즈볼라 내부에 굉장한 이스라엘 첩보원들이 들어가 있다. 인천 네트워킹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는 그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내부에 굉장한 힘을 쏠 수밖에 없고 그럼 조직이 이제 상당히 와해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놀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모사드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보 한국의 국정원도 굉장히 기능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세계 아주 독특한 적과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도 뛰어난데 최근에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굉장히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저는 정치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쳐냅니다. 이 정권이 협력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밀어내니 저 정권이 협력했으니까 저 동네 사람 밀어내니 하다 보니까 유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밀려나는 겁니다. 모사드의 현재까지 모사드의 49년도에 모사드가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70년 동안에 모사드의 최고 책임자 12명입니다. 평균 그 기간, 재임 기간이 5년 6개월이에요. 우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바꿉니다. 모사드의 책임자들은 대개 12명 가운데 군인 출신이 4명, 나머지는 다 현장 요원 출신입니다. 오리지널 모사드 공채 출신들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국정원장 누가 갑니까? 정권 대선에 기여했던 사람. 국정원의 기조실장, 1차장, 2차장, 대개 대선에 기여했던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보 얼마나 전문가들이에요? 아닙니다. 결국은 정치 바람 때문에 우리의 국정원의 능력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도 이제는 정치, 정권 교체에 상관이 없이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또 정부가 예. 정권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워낙 외신과 국내 언론 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자,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통상 이제 한 달 뒤면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쌍특검 계엄설 공세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일단 정치권이 추석 민심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아전 인수격으로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였습니다.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 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입니다.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추석 민심입니다. 민심은 민생을 지목했지만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적 특검 법안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그 가운데 연휴가 끝나자 민주당이 다시 이 계엄 의혹을 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개연성이 없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강하게 비판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전히 계엄 의혹의 진심인 모양입니다. 들어보시죠. 계엄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여당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다.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 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되었고 그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되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말에 의한 부인 외에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계엄 의혹을 밝히기 위한 서울의 봄팀도 민주당에게 뒀다는 겁니다. 서울의 봄팀이 있었다라는 얘기 지금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팀이 있었는지는 언론들은 몰랐어요. 기자들도 몰랐는데 민주당 내부에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충암파가 있다. 실제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소수 정예의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이름은 최근 흥행한 영화 서울의 봄팀이다. 김유정 의원님, 서울의 봄팀이 민주당 안에 있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삐삐보다 이게 더 충격적인데 아셨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고요. 그 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 이제 추석 연휴 끝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추석 민심과 또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서울의 봄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다들 좀 의아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사실 김민석 최고 계속 얘기해왔던 계엄령 관련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의 어떤 TF팀처럼 네네. 당 내부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계엄령과 관련한 이런 뭐 시시비비가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뭔가 그 물증이 있다면 그게 공유가 안 된 가운데 지금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소위 그게 예방주사 차원의 어떤 경고의 차원이라면 그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추석 지나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가서 서울의 봄팀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예, 그게 참 놀랄 만한 일인데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진전된 어떤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조금 내놓으십시오라는 얘기를 모두가 했었고 저도 했었는데 네. 여전히 그 얘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증거나 근거는 공개 안 했지만 네. 서울의 봄팀은 공개했어요. 네, 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터여서 이쯤 되니까 진짜 뭐가 있나? 라는 생각도 오히려 뒤집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추석 민심에서 제가 갔을 때 계엄령 얘기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적어도. 계엄령 얘기는 추석 민심에 없었다. 네, 제가 들은 민심은 폭염, 에어컨 켜고 차례 모시긴 진짜 또 처음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전 부쳤던 저희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의료 대란 문제, 큰 수술을 조금 뒤로 밀리더라. 그래서 조금 당장 해야 될 수술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뭐 안타까움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김민석 최고가 이제 부디 조금 물증을
증거 가지고 계신 증거를 혼자만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말고 지도부 내에서 적어도 공유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여당도 조금 그랬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을 좀 내놓으시는 게 이 정도쯤에선 조금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은 여당이 딱 네. 듣고 어우 그랬어? 요 정도는 적어도 여당 내에서 동의가 나와야 이게 네. 의혹이 사실이지. 예. 지금 외계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네라는 네. 정도의 뭔가를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국감 때 내놓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껴도 너무 아낀다. 추석 밥상에 계엄 얘기는 없었다. 김주영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민주당의 대선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계엄 의혹에 대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 시각에 따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도 김민석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 계속해서 이 계엄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제 그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부 내에서도 그 정보의 특성상 공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지도부 내에서도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은 뭐 저희 같은 일반 뭐 당원들이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예고 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춘 부의장, 나는 서울의 봄 팀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커밍아웃.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공유받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판단 내지는 뭐 이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걸로 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런 방송에 나오는 분들도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를 사실 확신을 갖고 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그 진전된 입장을 내놓겠다 이 말에 좀 주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내놓겠다가 아니라 이 기존의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그걸 좀 진전된 입장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봤을 때 진전된 입장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거기에도 뭐 증거나 확신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은 담기지 않을 걸로 저는 또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가 좀 구체적 증거를 이야기하겠다가 아니라 진전된 입장이라는 워딩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셨을 때 국민들, 아까 김민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나 저희가 느끼기에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담기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저 어제 그 기자회견 하실 때 그러니까 심리적 정권 교체에 초입에 들어섰다. 저는 이런 워딩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전체를 구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제 이 추석 민심을 듣고 온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일반 국민들도 추석 이런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신 또 의정 갈등을 초래한 뭔가 이런 책임, 문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초입에 들어섰다는 그 워딩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굳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이렇게 이야기가 분산되고 좀 집중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얘기가 집중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증거는 없어 보인다. 성춘 부의장이 돌직구였습니다. 지금 김관선 변호사님, 좀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분조차 사실은 그랬어? 라는 공감도 없고 증거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서울에 봄 팀이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 30일에 예정돼 있는 위중교사 의혹 결심 공판 이 두 가지와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라는 게 김관선 변호사님 뭐 어떤 겁니까? 이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요 재판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그렇죠. 피고인 검사 얘기 안 듣고 이제 결론 내리겠다 이거군요.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한 달 뒤에 결론 재판의 내리겠다. 심리를 끝내겠다는 거고 이 심리를 끝내면 이제 검사의 이제 구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심리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결과를 재판부에서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통상 한 달입니까? 그걸 우리가 선고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달이죠. 그런데 이제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뭐 한 달, 보름, 뭐 이 2달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내일 결심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진교사는 30일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유진교사가 뭐 뒤로 간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고할 가능성이 크고
유진 교사도 다음 달에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30일이 월말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11월 초 예. 중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10월과 11월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에요. 그러면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이 나와도 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권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죄 판결이 나와도 그건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그러한 논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력이랄지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이제 검찰의 탄압에 대해서 재판부가 거기에 호응해 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5년 동안 선거 나갈 수 없거든요. 물론 확정이 돼야 하지만 그러면 대선 전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재판이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유죄가 확정이 또 되면 민주당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거 보조금 관련된 434억을 민주당에서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운명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영환 의원님, 네. 지금 서울의 봄팀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라 수석 최고위원이고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정봉주 말고 미인 공개적으로 지원한 분이 김민석 의원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저런 분이 계속 서울의 봄팀까지 운영하고 있다는데 영화 제목 그대로 갖다 놓은. 안 그래도 정치권에서 그 영화 보고 지금 너무 빠져서 계엄무역 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팀 이름도 그 영화 이름이잖아요. 저걸 수석 최고위원이 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모를 리 없으실 거고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승인을 하고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 계엄무역을 계속 수석 최고위원이 팀까지 서울의 봄 팀까지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혹시 지금 뭐 내일 당장 앞으로 다가온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선거 나온다는데 이 선거들과 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의 해석도 있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치권 해석은 그런 거죠. 일단은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이 또 수석 최고위원이죠. 총대를 맸다. 대신 이제 계엄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벌써 김민정 의원님도 믿진 않지만 뭔가 있나?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워낙 확신에 차서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겁니다. 팀도 있대 서울의 힘도 봄. 있대. 전 뭐 서울의 봄인지 서울의 겨울인지 수상합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의 겨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서울의 봄 팀이 있다, 겸설이 있다, 뭐 충암 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는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을 수 있어 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결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은 그때 봐. 저희들이 지금 모든 음모까지 꾸미고 있어. 이 사법부의 음모도 그런 음모의 일환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계엄령을 이야기하려면요. 근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계엄령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한다. 뭐 그런 이야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외계인 침범 영화를 보더라도 출발지는 정도는 나옵니다. 안드로메다다, 카시오피아다, 아니면 화성이다. 출발지라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출발지도 없어요. 그래서 계엄령 이야기를 외계인 이야기하고 저는 그래서 초현실적인 이야기다, 초우주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런 총대를 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민석 의원 개인으로는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여전선의 선대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민석 개인으로는 상당히 뭐 혜택을 받은 정치적 혜택을 받은 거다라고 보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 정치가 가장 우려해야 될 게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정치인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를 발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관심을 모아서 정치적인 입장을 높이는 지위를 높이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 저는 김민석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인 스스로가 또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확신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서적 추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서적 추론에 의한 인지장애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정서적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 본인은 굉장히 이득을 얻었지만은 대한민국 정치계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전체에서 본다면 굉장한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 저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여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연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해서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의원과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과만 식사를 같이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자,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배웅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며 24일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기했던 만찬 회동을 가진다라는 속보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체코 출국길, 원전 세일즈 차 체코 출국길에 한 대표가 고개 숙여 목례를 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추경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은 배웅을 받고 출국하는 장면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24일에 지난번 취소했던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이 예정돼 있다라는 속보도 확인해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즘 이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은 공전이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동안 걱정했었던 의료 대란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설 연휴 때보다 문을 연 동네 병원들이 2배나 많았다라는 고마운 이 동네 의료진들 덕분도 큰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석 연휴 전국 연평균 응급 환자 수는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국민들이 몸조심한 것도 있고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은 비율도 줄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네 병원들이 문을 연 곳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응급실 411곳 중 408곳이 24시간 운영을 했고요. 추석 연휴에 운영했던 병원과 의료, 동네 병원들이죠. 하루 평균 9,781곳, 작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야 의정 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석 연휴 기간 15개 의사단체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대화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더 적극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 한동훈 대표가 설득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협의체는 공전이다. 정광재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예. 박단 비대위원장과 예. 줄곧 소통해 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성을 가진 분과 이야기를 안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동훈 대표가 협상장에 좀 돌아올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쉽게 돌아오진 않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에도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박단 전공의 대표에게 읍소 수준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단 전공의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만남을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라는 또 저격을 했습니다. 진실공반 양상인데,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못 받았다.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사적 협의체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료대란의 어떤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추석 명절은 뭐 비교적 무사하게 넘어갔지만 그 이유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 가장 이제 당사자는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사단체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단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번 명절 때 영의 명운을 걸고 다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걸로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박단 전공의 회장과는 뭐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뭐 박단 회장이 거짓말 대표가 거짓말할 이유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서로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지금이라도 박단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좀 만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응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응급 뺑뺑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과 또 희생적인 의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뭐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재난이라는 것은요 미리 의식하고 준비를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재난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 뭐 이태원 참사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이제 재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부도 지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야당도 사실은 김민석 최고가 계속 비판만 하고 있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전부 다 뭐 단일대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파 정도지 뭐 호를 단신으로 저렇게 뛰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의료 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됐든 야당이 됐건 합체가 되고 일심이 돼야지 의사단체가 됐건 의사들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말로만 뭐 의료대란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일부밖에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한 대표 쪽에서는 박단 전공의 대표에게 이제 협의체 참여를 위해서 읍소 수준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자 박단 전공의 대표는 오히려 한 대표가 만남을 거절했다. 거짓과 날조다라고 지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진실공방 양상이에요. 김수영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공방으로 갈 일인가 싶어요. 그러게요. 예, 한동훈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뭐 통화를 하든지 그 정도는 해야 읍소라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입증이 되는 얘기일 텐데 직접 통화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누가 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건지 서로 얘기가 달라서 또 대변인 얘기가 다르고 하니까 이거는 좀 사태 파악이 필요하고 꼭 이 의사협회가 들어와야만 전공이든 들어와야만 이게 완성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협의체가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여야정이 만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진실공방을 할 때는 아니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실이나 이제 총리도 그렇고 여당 대표가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뭐 이런 사태나 그 추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대표에 도전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좀 힘을 실어줘야만 뭔가 얘기가 될 텐데 이를테면 대통령실의 그 정상균 수석은 2025년 의대 증원도 뭐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또 총리는 또 당장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실 그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또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로서도 뭐 답답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또 참여해달라는 노력 자체에 대한 서로의 전달 과정에서도 뭔가 착오가 있다면 이건 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 그다음에 동네 개업이들,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고생한 의료진들의 어떤 그 합심해서 이 추석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의대 교수들 얘기하기를 응급실이 무너지면 이제는 중환자실도 문제고 그다음에 수술도 다 지연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키는 사실은 전공의들이 들어와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전공의 그 비대위원장하고 또 이런 옥신각신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풀릴 것인가라는 그런 불신이 더 팽배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문제는 뭐 야당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핵심은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2,000명
이라는 숫자 외에는 어떤 논리적 뒷받침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얘기인데 뭔가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딴소리하고 있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정말 풀 의지가 있다면 정부 여당에서도 의사협회나 의사단체에게 단일한 목소리 내라. 그럼 우리가 논의한다 얘기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의 위기는 넘겼어도 사실 더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진실 공방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로 섬세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한 대표가 지난번 박단 전공의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한 적도 있었으니만큼 한 대표가 직접 소통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될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일일 DJ로 변신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여야의정협의체 굉장히 열심히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님의 마지막 선곡 비틀즈의 Come Together 이 곡 내용대로 진짜 다 모이시면 좋겠네요. 여야 의정이. 이 곡처럼 함께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2차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지난번 총격에 이어 이번엔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 골프장에서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2차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이거 다 해리스 탓이다 라며 암살 미수를 해리스 탓으로 돌려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암살 시도인데 함께 보시죠. 2달 만에 두 번째 암살 시도예요. 9월 19일 현지 시간 9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서 용의자가 철장 사이에 소총을 설치했습니다. 트럼프와 직선거리는 300m밖에 안 돼요. 이번에는 비밀 경호국 요원이 사전에 발견했습니다. 대형 사격. 그러자 용의자가 SUV를 타고 도주를 했고 도주 중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정치 폭력이 현대 미국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선거까지 50일의 기간이 길게 느껴질 정도로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도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속 용의자죠. 자, 지금 저 용의자가 체포된 장면도 미국 언론에 취재가 됐는데요. 지금 뭐 상의를 들고 있는 저 남성이 용의자입니다. 자, SUV를 타고 SUV도 보이죠. 도주를 하다가 결국 폭격해서 붙잡았고요. 자, 이렇게 체포를 했습니다. 옷 속에 아무것도 총기를 들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의 차원에서 미국 경찰이 상의를 들게 했고요. 뒤에서 이렇게 체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사전에 포착을 해서 대응 사격을 했기에 망정이지 트럼프와의 300m 직선거리였어요. 성춘 부의장님, 지난번도 그랬고 이번에도 가까웠어요. 이 트럼프 개인 소유의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골프장 특성상 사방이 빵 뚫려 있고 물론 이 철조망이 쓰여 있지만 어느 곳에서 사실은 이 총기로 저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심지어 10시간이 넘도록 사실상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밀 경호국이 그걸 그 시간 지난 이후에나 발견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다행입니다. 다행히 미수로 그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46명 재선도 하고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하더라도 그중에 4명이나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초기에 3분, 링컨 대통령 이후에 맥키니 대통령까지 3명의 대통령이 암살을 연속적으로 거의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30-40년 동안 거의 3명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 한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에도
뭐 레이건 대통령이나 암살 미수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 이런 암살 시도 미수가 일어나면 그리고 암살 실제 일어났을 때도 그 이후에 뭔가 이런 극단적 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시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암살 시도하는 사람도 뭔가 이거에 동요돼서 평소에 좀 기행을 많이 일삼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 혹시나 평소에도 이런 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올 초에 있어서는 안 될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가 바로 이재명 대표 외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던 것처럼 한 번 이렇게 이 암살 시도가 있으면 연쇄적으로 테러에 대한 뭔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요되고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 이외에도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악감정이나 좀 안 좋은 생각, 평소에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해리스 후보, 글쎄요, 저는 이 와중에 또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의 선동적 발언 때문이라고 말한 거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선동적 발언을 더 많이 누가 더 많이 했냐고 뭐 카운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정치 문화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자신도 선동적 언어, 선동적 정치에 어떻게 보면 매우 상징적 인물로 알려져 있을 만큼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자제하자고 본인이 나도 자제할 테니 자제합시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이 오히려 이런 문화를 좀 잠재우고 이런 분위기를 좀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좀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총격에 이어 이번엔 암살 미수, 암살 시도, 암살 기도, 트럼프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t's a dangerous business, however, being president. It's a little bit dangerous, so we have to keep it safe. You know, only consequential presidents get shot at. No, and today, a little while ago, I got a very nice call from Kamala. It was very nice. It was very, very nice, and we appreciate that. 오직 중요한 대통령들만 총에 맞는다라는 발언도 한국 정서에선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측에서 이 암살 시도가 바이든과 해리스 탓이다라고 탓을 돌려서 논란입니다. 그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말을 믿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은 매우 선동적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의 발언 때문에 내가 총에 맞았다. 그들은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며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테러와 또 암살 시도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고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이게 또 바이든과 해리스 탓이다라고 탓을 돌린 것 또한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단계에서 본인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절반의 진실은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지금 과도하게 양극화되어 있고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든요. 사실 민주주의가 지탱을 하려면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상호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적이 아닌 경쟁자로 보고 패배를 정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패배할 경우 내 삶이 파괴되는 엄청난 운명적인 패배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은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치가 지금 그 단계까지 가 있고요. 지금 중요한 대통령들은 총을 맞았다. 본인이 총을 맞았기 때문에 나도 중요한 대통령이다. 뭐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만, 물론 링컨이라든지 케네디라든지 가까이 있는 레이건 대통령도 총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를 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 경호 문제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은 완전히 해변가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호는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은 앞에 홀에 가서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이 공이 떨어질 수 있는 예상 지점 부근에 가 있어요. 왜? 대통령이 그쪽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비가 낮아고 왔습니까? 오비는 이제 선 밖으로 나가는 건데, 오비 있는 곳은 수풀이 우거진 쪽입니다. 그때 거기에 경호원들이 숨어 있어요. 옛날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골프 좋아하는 경호원 있습니다만, 그 경호원들이 일화가 있어요. 책을 쓴 거 보면은 경호원들이 이제 공이 오비가 돼서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을 슬쩍 줘서 좋은 데로 갖다 던진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알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렇죠. 오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즐겼다고 그래요. 어허. 즐겼다는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앞에 나간 경호원들이 앞홀에서 이제 경호를 돌고 있는데 총구를 본 겁니다. 총구를 보고 그쪽 사격을 하니까 이제 그 암살 시도자가 도망을 간 그런 사건인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경호 문제까지 지난번 7월 달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은 사건으로 미국의 SS라 해서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 그러니까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최고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비밀 경호국의 문제도 상당히 부각이 됐고요.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미국 정치가 양극화된 데는 가장 큰 책임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그다음에 그렇게 공격적인 행태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좀 자제를 추구하는 그런 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바이든과 해리스 탓이다라는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백악관이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항상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해왔다. 어떤 식으로든 폭력을 조장한 적 없다라고 백악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암살 시도 해리스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checked on him to see if he was okay. Yeah. And I told him what I have said publicly. There's no place for political violence in our country. Here,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have always forcefully condemned violence in all forms, including political violence.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암살 시도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의 발언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인지 함께 보시죠. 제이디 벤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있다. 하지만 누구도 해리스를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자, 일론 머스크, 해리스 암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글 해명 후 삭제, 농담이라고 해명 후에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 아니죠. 백악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폭력은 농담 소지가 아니다. 김주영 의원님, 이 두 분의 말은 해리스도 가서 암살해라 라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트럼프 후보의 주요 핵심 지금 측근들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 후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얘기는 그러면은 해리스도 암살 시도해야 된다는 것인지 뭘 주장하고 싶은 건지 굉장히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농담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얘기를. 이거는 마치 그러면은 트럼프 후보가 중요한 대통령만 총에 맞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한 건가요? 해리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인가요? 뭐라고 그 해석을 해봐도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이고, 그럼 저런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가 뭐 해리스나 누군가가 지금 부추긴 거다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부추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취지를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도 갈라치게 하고 조장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농담으로라도 올려놓고 삭제할 이야기는 애초에 올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심해야죠. 남은 50일이 어떻게 이게 이 판세가 돌아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목숨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에 이런 식의 농담은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개인을 막론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10월 1일 있을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는 좀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 격차를 좀 한번 보실까요? 자, 토론 전에는 48대 51, 44대 45였는데요. TV 토론 이후에는 48대 44였는데 토론 이후에는 51대 45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 후보보다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한국지역 난방공사, 공사인데요. 난방공사에서 이루어졌던 한 임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강 내용이길래 논란이 일고 있을까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 인문학 관련 외부 강사 특강이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이루어졌는데 강연비는 35만 원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350만 원. 제가 뭐라고 했어요? 35만 원. 35만 원 했군요. 왜냐면 이 논란 때문입니다. 제가 뭐 35만 원 저도 아까운 논란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외설적인 표현이 있어서 방송에서 차마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순화하면 양기가 차면 눈에서 빛이 난다. 돈은 뭐 세컨드에만 쓴다 등등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일파만파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주영 의원님, 이게 뭐 무슨 강의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부적절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역 난방공사가 칼럼니스트라고 해요. 예. 저 강사가. 그래서 초청을 해서 주제가 이제 인문학에 관련된 특강인데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 주제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제는 좋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 공사 직원들이 인문학 쪽 소양도 기르고 네네.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나의 인생을 이러면서 호기심도 상당히 그 자극하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양기가 왜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 안에 뭐 포함이 되나 보죠. 아까 언급한 뭐 돈은 누구한테만 쓰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 아마 직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35만 원도 아까운데 예. 이게 지금 뭐 1시간짜리인지 2시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특강이. 그런데 350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나 과도한데 그 자체로 아무리 그 강의에 품격이 있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350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인문학 특강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난방공사가 이런 특강에 돈을 350만 원이라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해도 되는지도 묻고 싶고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직원들이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굉장히 그 시끄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강의 도중에 누군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예.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거는 아마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직원 대상의 어떤 특강들, 주제가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은 국감 때 전수조사도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좀 그 김원삼 변호사님. 외설적인 표현은 저희가 일부러 삼가하고 있는데 난방공사가 직원들에게 사과의 글까지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인데 내용이 양기를 아껴 써라 뭐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돈은 세컨드한테 써라. 뭐가 일관적이지도 않아요. 부적절하고. 설마 이제 6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가 양기를 아껴 쓰라 하고 세컨드에 돈을 쓰라는 아니겠죠. 그럼 이제 그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는 사람 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 하면 굉장히 좀 호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나 디지털 시대에 돼 있고 너무나 빠른 시대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인문학이라는 특강 자체가 제목부터 뭔가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뭔가 지금의 경쟁사에서 벗어나서 뭔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까 하고 사실은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네.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부수적으로 농담 과정이 있을지언정 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세컨드한테만 돈을 쓴다. 저도 왜 저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문학 특강에서 왜 양기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양기를 채워라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저 특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난방공사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특강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저런 특강만 전문화하는 강사들의 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원이랄지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아마 저런 것들이 왜 검증이 안 됐을까? 저 사람이 저 강의에서 처음으로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강의 방법으로서 저걸 계속적으로 써왔거든요. 그러면 저런 분들은 사실은 강의 어떤 세계에서는 퇴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서 알려졌지만 본인의 어떤 앞으로 강의 이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요.
본인이 어떤 강의를 해야지 듣는 직원들에게 뭔가 좋은 그 선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이번 추석 연휴 때 국민 내비게이션 앱만 믿고 운전하다가 논길에 차량이 갇히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논길로 왜 안내를 했을까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일단은 논길에 갇힌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저희 기자들이 또 인터뷰했습니다. 기자들이 이게 고된 직업이에요. 들어보시죠, 이야기. 농로에서는 한 7, 8시간 있었던 것 같고요. 1km 가는데 한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모든 차들이 꽉 막혀 있어서 후진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도 못해서 주차장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뭐 음식 조달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요. 완전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 얼마나 이 짜증이 나셨겠습니까?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래도 저희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린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믿고 왔다가 웬 논길에 갇혔다는 겁니다. 충남 아산에서 평택호 방향 내비게이션에 속은 차들 수백 대가 논두렁 옆길에 2km 지났는데 다시 걸었다. 우와! 정체일수록 고속도로를 가야 한다. 내비가 이렇게 교통량을 분산하느냐. 뭐 다양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명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측 해명. T맵 관계자. 평소 사용량 적은 이면 도로를 왜 안내한다.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린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향이 목표이신 안영환 의원님. 네. 제가 서울서 목포를 갈 때 차를 몰고 다니던 시절에 최고 14시간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예. 평소에 한 4시간 반 정도 거리거든요. 많이 걸려 5시간인데.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케이스를 당했어요.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내비가 빠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도로 가요. 국도로 가면 또 빠지라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진짜 농로로 안내를 해요. 농로로 빠졌군요. 농로 문제는 전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내비가 지시를 하면은 동시에 이 방향으로 이제 남쪽으로 호남 지방 내려가는 차들이 동시에 이쪽으로 빠질 텐데 그러면 좁은 길이라서 1차선인데 굉장히 훌륭한 생각까지는 했어요. 네, 그런데 고민했어요. 내비 말을 들을 건가 말 건가. 그래도 내비가 나보다 낫겠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탁 막힌 겁니다. 아하. 게다가 특히 이제 뭐 농로는 2차선 같은데 차가 한 대가 무슨 서 있으면 옆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2km 가는데 5시간인데 저 마음을 충분히 이해갑니다. 문제는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뭐 기다리면 휴게소라도 갈 수 있겠지 하니까 결국은 내려서 실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믿는 건 좋습니다만 가끔 내가 정말 이 내비게이션 여성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내비게이션 잘 된 나라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따라서 지시대로 하다가 하와이에서는 바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따라갔다가 절벽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맞출 수 있는 지도를 입력을 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토가 좋기 때문에 우리 뭐 지나다니 보면은 지도 만들기 위한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농로까지 내비게이션 입력을 다 시켜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믿는 거 좋지만 가끔은 자기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다들 한 번씩 저런 경험 있었을 것 같아요. 내비 믿고. 저는 또 반대로 내비 말 안 믿고 제 생각대로 갔다가 한참 돌았던 경험도 많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사연 전해드렸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준비한 또 세 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굉장히 또 뭉클한 사연이에요. 자, 이번 연휴에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단란한 가족 사진처럼 보입니다. 소방관 남편과 사진 찍은 아내의 사진, 그리고 소방관 아들과 사진을 찍은 아버지의 사진인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 다름 아닌 순직한 소방관 남편, 순직한 소방관 아버지를 이번 명절을 맞아 소방청이 이렇게 사진으로 과학기술로 되살려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가 무료 사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네. 하트. 고마워요. 아유, 우리 손주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남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남편? 너무 고마워요. 귀한 선물 줘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포즈 있으세요? 오케이. 어떻게 나는 우리 아들은 외국에 보냈다. 아들은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겠지. 없어졌다 생각을 이게 안 하려고 그래. 이 사진 어떻게 했지? 이 사진은 아들 사진은. 반갑다. 좀 닮았어요. 그래, 귀중한 우리 아들이에요. 항상 싱긋이 웃고 있네. 뭉클합니다. 소방청이 참 이벤트를 잘한 것 같아요. 깜짝 이벤트를 한 건데 이제 순직한 소방관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순직한 소방관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선물해 준 건데 김주영 의원님 보는 저희들도 좀 뭉클합니다. 아유, 눈시울이 뜨거워지려고 네. 하는데요. 더군다나 그 아들 또 남편 잃은 그 두 분은 아들은 나 외국 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만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또 아까 남편을 잃은 분은 너무 이제 사무치게 그립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서로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너무 생각나고 그리워서 사진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랬는데 저렇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복원이 되고 하니까 정말 펑펑 우셨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요. 소방청이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특히 추석 연휴나 이렇게 그 명절에 특히 모시고 또 그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어떤 기획을 한 것 같은데 모처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소방관들이 늘 고생이잖아요. 이 화마와 싸운다는 게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직한 소방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지역에 따라선 이 생명을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야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기사와 지적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니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래에 김진애 돌직구쇼 계정에서 시청할 수 있는 김진애 더 라방이 잠시 후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